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전원경입니다. 박물관 역사문화교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컬렉션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컬렉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또 그 관람객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개개의 전시품보다도 이 모든 전시를 모은 이 전시의 주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컬렉션인 빈 미술사 박물관이 유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컬렉션의 개성과 특징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은 오스트리아라는 작은 나라의 수도로 보기에는 사실 지나치게 화려한 도시입니다. 저는 아주 옛날 어린 시절에 이 배낭여행을 갔을 때 이 유럽의 이름난 도시들, 파리나 런던이나 로마나 베를린 같은 도시들보다 작은 나라의 수도에 불과한 빈이 왜 이렇게 화려한가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빈은 정말로 유럽의 숨은 보석과도 같은 드물게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성 슈테판 대성당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의 고딕 후기 양식의 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가운데 지금 지붕을 보시면 눈에 띄는 문양이 있습니다. 바로 쌍두 독수리. 이것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양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에서 신성로마 제국, 또 오스트리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위를 이어받으며 500년 이상 황제의 위치를 차지한 어찌 보면 유럽 최고의 왕가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빈은 그냥 음악의 도시 아니던가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음악의 도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이 살았던 그런 음악의 도시가 우리가 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의 지식의 거의 전부가 아니었나요? 물론 맞습니다. 빈은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빈 고전주의 작곡가들이 거의 다 빈에서 자신의 전성기를 보내면서 활동을 했고, 그런 흔적이 지금도 빈 국립오페라 하우스라던가 빈 필하모닉이라던가 또 빈 소년합창단 같은 뛰어난 음악 단체와 또 연주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귀족 문화의 전통을 면면히 지켜온 곳이기도 해요. 이런 귀족 문화의 전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빈 중심가에 있는 링슈트라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원형의 도로, 환상도로라고 하는 링슈트라세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빈의 유명한 관광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공원이라던가 그 국립오페라 하우스라던가 또 자연사박물관, 미술사박물관, 또 빈 대학본관, 오스트리아 국립극장 등이 다 모여 있고 이 원형의 도로를 트램이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빈에 관광을 갔다, 빈에 그 여러 가지를 구경을 갔다 하면 이 원형 도로를 달리는 트램을 타고 돌아가다가 낯익은 관광지가 보이면 내리시면 돼요. 이 원형 도로의 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5.8km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걸어서도 충분히 왕복할 그 한 바퀴를 다 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트램을 타면 지금 보시는 이 빨간 트램을 타면 손쉽게 이 원형 도로를 빙빙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램을 타고 링슈트라세를 돌아가면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도 보이고, 그리고 빈 국립오페라 하우스도 보이고, 또 이 빈 국립오페라 하우스에서 조금 가면 빈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또 그 자연사 박물관, 미술사 박물관 맞은편에는 이런 웅장한 호프부르크 왕궁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돌아가면 요한 슈트라우스의 동상이 우리를 맞이해주는 빈 시립공원도 있죠.
이 모든 빈이라는 도시의 위용은 관광객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압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궁금증이 생기죠. 대체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정말로 이 유럽 지도를 펴놨을 때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나라인데 바다도 면하지 않은 내륙국인데 이렇게 작은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화려할 이유가 뭘까? 어떤 이유로 이럴까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모습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1914년에 오스트리아 제국 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지도인데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오늘날의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더 넓어요. 이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부분을 아우르는 장대한 대제국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가지고 있었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과거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이라고도 불렸고 또 그 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름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제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제국을 500년 동안 다스린 가문이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제국의 영토였던 국가들은 많은 다른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 내에는 모두 11개의 다른 민족이 분포하고 있고 그 11개의 다른 민족은 1800년대 민족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줄기차게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국의 통치자 합스부르크 왕가는 정치적 체제, 관료주의, 군대의 힘으로 이 여러 민족들의 독립 요구를 계속 묵살했죠. 그 상황에서 제국 내의 긴장은 계속 높아지다가 마침내 1914년에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인 가브릴로프 프린치프라는 청년이 이 제국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를 암살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에 오스트리아 제국은 패배하고 제국은 해체됩니다. 제국 내에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헝가리라던가 크로아티아라던가 보스니아라던가 체코라던가 이런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제국은 영토의 80%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일원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영구히 추방되면서 합스부르크의 500년 제국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 합스부르크라는 가문은 대체 어떤 가문이길래 이렇게 큰 영토를 만들고 5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신성로마 제국 또는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배우신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겁니다. 로마라는 이름은 과거에 이제 고대 로마 제국에서부터 연결된 것인데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이라는 존재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8세기나 9세기경부터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에서 과거의 서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들이 이제 뭐 샤를마뉴 대제라던가 오토 대제라던가 이런 인물들은 프랑크족 또는 게르만족의 국왕이었지만 과거의 서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홀리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독일어권 그리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부 동유럽을 합친 지역입니다. 상당히 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선거로 선출이 되었고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많은 300여 개의 공국이 있어서 그 공국들의 연합체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제로 제국을 황제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황제를 선거로 선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황제의 실제 권력이 민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제가 유고일 때마다 여러 공국의 수장들 또는 카톨릭의 지도자들 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제후들이 모였습니다. 그 선거권이 있는 제후를 우리는 선제후라고 부르는데 이 7 선제후는 마인츠, 트리어, 퀼른의 대주교, 작센 공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라인 궁정백작, 보헤미아의 왕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명의 변방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다가 1273년에 스위스의 한 백작 가문인 합스부르크가의 백작 루돌프 폰 합스부르크가 이 어부지리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방의 작은 백작 가문인 합스부르크가 최초로 신성로마 제국의 지도 위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이 합스부르크가는 기묘한 책략을 씁니다. 루돌프 4세라는 인물이 과거에 자신들이 전설적인 독일의 왕 프리드리 1세, 붉은 수염 프리드리히에게 자신들은 다른 공국의 수장인 공작보다 더 높은 대공자기를 받았다라는 문서를 받았다면서 그 문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문서는 사실 날조한 것, 허위였어요. 그러나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합스부르크가는 대공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이 대공지위를 통해서 합스부르크가는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가다가 마침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위를 세습하는 가문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의 위를 굳건하게 하고 제국의 위상을 높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막시밀리안 1세의 초상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합스부르크 전시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막시밀리안 1세는 자신을 마치 탑 속에 갇힌 공주를 구하러 오는 그런 용감한 기사처럼 보이도록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하려고 하는 공주, 탑 속에 갇힌 공주는 바로 부르고뉴 백장령의 상속녀인 마리드 부르고뉴였죠. 이 마리드 부르고뉴와 막시밀리안 1세가 결혼하면서 오늘날의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 과거의 저지대라고 불렸던 플랑드르 지역이 합스부르크가의 손에 들어옵니다. 마리드 부르고뉴와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인 필립이 스페인의 왕녀 후아나와 결혼함으로써 스페인의 영토마저도 합스부르크의 손에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점점 자신들의 세력을 늘려가서 마침내 신성로마 제국은 카를 5세가 다스릴 때쯤에는 영국과 프랑스 정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유럽의 영토를 자신들의 손에 넣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럽을 거의 아우르는, 나아가서 남아메리카에까지 식민지를 개척한 거대한 제국이 합스부르크라는 이름 하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티치아노가 그린 카를 5세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카를 5세가 당시의 유일한 미술 그림 비주얼 이미지였던 미술을 통해서 자신의 황제로서의 직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장의 조상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지금 개를 데리고 있는 조상입니다. 이 개를 데리고 있는 조상에서 카를 5세는 이 어깨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외투, 저킨이라는 외투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 황제보다 오히려 황제를 따르고 있는 제법 덩치가 큰 이 사냥개가 더 눈에 띄네요. 이 개가 잘 따르는 사람, 우리는 지금도 사실 개가 잘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초상에서 개가 등장하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이때 개는 신의와 충성의 표시입니다. 신의와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화가는 지금 이 카를 5세의 초상에서 커다란 개를 등장시킴으로써 이 황제가 믿을 만한 사람, 충성을 바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을 탄 카를 5세의 조상도 역시 같은 화가인 티치아노가 그렸는데 이번에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그리고 그림 속의 모델인 카를 5세는 전쟁을 제압할 수 있는 영웅으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카를 5세는 사나워 보이는 검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검은색이라는 색은 위험한 색깔, 뭔가 안전하지 않은 불안한 색깔입니다. 다크호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이 검은 말은 상당히 사나워 보여요. 앞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붉은색, 황금색 이런 색으로 치장된 일종의 말을 위한 갑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또 붉은색 술도 달고 있죠. 황제의 갑옷과 좀 비슷합니다. 황제도 지금 황금빛 갑옷을 입고 있고 그 위에 붉은색 기장과 투구에는 또 붉은색 술을 달았네요. 말하자면 이 말의 복장과 황제의 복장은 세트처럼 유사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검은색의 이 두 다리를 들고 있는 사나워 보이는 말을 한 손만으로 고삐를 잡아서 간단하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손에만 고삐를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냐면 나머지 한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말고삐를 들고 있습니다. 꾹 다문 입술과 강인해 보이는 턱이 다시 한번 이 말탄 황제를 적진을 단숨에 물리칠 용감한 황제, 용감한 장군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티치아노가 이런 말탄 황제의 포즈를 본인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사실 로마 시대의 황제들부터 이제 이런 이미지를 썼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는 황제의 기마상,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 청동 기마상을 보면 여기서도 황제가 앞발을 번쩍 들고 있는 말을 고삐를 한 손으로만 잡고 제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말은 그 황제가 다스리는 국민을 상징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도 잘 듣지 않고 제멋대로일 수도 있는 존재들이 국민인데 이 뛰어난 영도자인 군주 또는 황제는 이런 말을 제압하듯이 국민들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황제 기마상에서 시작된 그리고 티치아노가 이어받은 이 말을 탄 군주의 조상은 그 후에 유럽의 궁정 화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아직 어린 왕세자가 지금 말을 타는 모습을 사실 이렇게 작은 꼬마가 말을 타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그렸고 심지어는 나중에 19세기 초에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이미지마저도 이 티치아노의 말을 탄 카를 5세 황제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게 그려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합스부르크가의 신성 로마 제국은 그 위용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수도는 바로 빈이었는데요. 이 빈은 유럽 전체 지도에서 보면 사실 상당히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을 더 넘어가면 헝가리가 있고 그 너머에는 누가 있나 하면 오늘날의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어요. 이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고
이 오스만 투르크 역시 유럽을 지배해서 유럽을 정복해서 과거 로마 제국의 위용을 자신들이 이어받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의 세력으로부터 유럽 기독교 세력을 지키는 최전방에 자리한 도시가 빈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스만 투르크는 2번에 걸쳐서 빈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합스부르크가는 1529년의 빈 전투 그리고 1683년의 빈 공성전 2번의 전투에서 모두 오스만 투르크를 물리쳤습니다. 특히 1683년의 빈 공성전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오스만 투르크가 대군 20만 대군을 몰고 와서 빈을 둘러싸고 석 달이나 이 도시를 포위하는 공성전을 펼쳤지만 이 빈은 힘겨운 전투 끝에 마침내 오스만 투르크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빈 공성전 이후로 오스만 투르크는 더 이상 유럽을 침략하겠다는 야심을 단념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큰 전투 그리고 위협적인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자의 여유와 환희가 피어나게 되고 이때부터 화려한 오스트리아 바로크 문화가 싹트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죠. 지금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합스부르크 황가 특별전에도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그 조각이나 공예나 회화들이 많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합스부르크가의 유일한 여성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칭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대공국 독일과 보헤미아의 여왕의 칭호는 받았지만 황제의 칭호, 신성로마 제국의 칭호는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프란츠 슈테판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황제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것을.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무려 16명의 아이들을 낳았고 그리고 당시 합스부르크가의 공식 거처이던 쇤부른궁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게 됩니다. 쇤부른궁은 이제 빈 외곽에 있는 큰 이 합스부르크가의 거주지인데 1643년에 완공됐어요. 그런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 궁을 다시 한번 전면 개보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합스부르크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가문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1682년에 베르사유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르사유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작은 도시 규모죠. 이렇게 거대한 왕궁을 부르봉가가 짓자 부르봉가의 최대 라이벌인 합스부르크가는 우리도 그들에게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쇤부른이 베르사유보다 더욱 화려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궁을 개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쇤부른 궁에는 무려 1,400여 개의 방이 있다고 하죠. 지금 저희가 쇤부른 궁을 일반적인 관광객의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많은 방 중에서 공개되어 있는 방은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합스부르크가였기 때문에 당시의 유럽은 이 프랑스의 부르봉가와 오스트리아 제국, 신성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가가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두 왕가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화해 무드가 싹터서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의 막내딸인 마리아 앙토니아가 프랑스 루이 15세의 손자이면서 왕위 계승자인 왕세자 루이와 1770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앙토니아 공주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새로운 프랑스식 이름을 얻게 되죠. 지금 이 엘리자베스 르브랭이 그린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초상도 이번에 초청 전시에 이번에 초대전에 포함되어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와 그녀의 뒤를 이은 요제프 2세,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편에 있는 인물이 요제프 2세입니다. 요제프 2세는 계몽 전제군주였습니다.
그들은 전제군주이긴 하지만 당시 이제 유럽에서 유행했던 계몽주의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일찍이 1770년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합스부르크가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은 수많은 조각과 공예와 또 회화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의 국민들과 공유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770년대에 이 마리아 테레지아 왕제는 합스부르크가의 소장품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하게 되고 빈 외곽의 벨베데레 궁에 이 합스부르크가의 소장품을 모은 최초의 빈 미술사 박물관의 전신인 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죠. 지금 빈 중심가에 있는 빈 미술사 박물관의 건물은 이렇게 위용은 굉장히 화려하고 1700년대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건물은 1891년에 지어진 겁니다. 이 1891년에 고트프리트 젬퍼의 설계로 오스트리아 바로크 양식인 빈 미술사 박물관과 그 맞은편에 있는 빈 자연사 박물관이 완공된 후에 벨베데레 궁에 있었던 합스부르크가의 소장품은 모두 대부분이 빈 미술사 박물관으로 옮겨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빈 미술사 박물관이고 이 빈 미술사 박물관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옥자에 앉아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의 동상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빈 미술사 박물관 앞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동상이 있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스부르크가의 소장품들을 모두 대중에게 공개하자라고 결정한 최초의 황제가 바로 그녀니까 말이죠. 빈 미술사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합스부르크가의 명예와 또 위세가 유럽에 가장 떨쳤던 1500년대에서 1700년대 사이에 이 가문의 황제와 대공과 공작들이 모은 소장품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유럽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1547년 당시 합스부르크가의 영토인데 오늘날의 독일의 많은 부분 그리고 또 중부 유럽, 동유럽의 많은 부분 이탈리아 반도 남쪽 그러니까 나폴리 왕국 그리고 오늘날의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을 합스부르크가가 점령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 당시에 합스부르크가와 적대적인 관계였죠. 이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영토에서 나온 회화들이 지금 빈 미술사 박물관 회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미술사 박물관의 회화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회화, 그리고 두 번째는 벨기에, 네덜란드 그러니까 플랑드르 회화, 세 번째는 스페인 회화들입니다. 프랑스 특히 이제 부르봉가가 합스부르크가와 대부분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빈 미술사 박물관에는 프랑스 회화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화들은 합스부르크가가 최전성기를 걸었을 당시에 이제 그 수집한 소장작들이 많아서 1500년대에서 1700년대 사이의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합스부르크가의 소장작들, 빈 미술사 박물관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작품, 그리고 플랑드르 작품, 그리고 스페인 작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대강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합스부르크가의 대표적인 소장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피터르 브리헐의 겨울 눈 속의 사냥꾼들과 농가의 결혼식입니다. 브리헐은 이제 플랑드르, 오늘날의 안트베르펜과 브뤼셀에서 활동했던 화가인데 가문이 다 화가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터르 브리얼을 우리가 대 피터르 브리얼 또는 피터르 브리얼 1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의 아들, 손자들이 모두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피터르 브리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빈 미술사 박물관이에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두 점이 바로 이 겨울 눈 속의 사냥꾼들이라는 작품과 농가의 결혼식일 것 같은데 둘 다
16세기 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귀족이나 아니면 뭐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이나 군주가 아닌 평범한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겨울 눈 속의 사냥꾼들이라는 작품에서는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 보여요. 얼음의 색깔과 하늘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모두 청록색으로 마치 얼음장처럼 추운 하늘을 느끼게 하는 그런 빛깔로 칠해져 있죠. 눈도 엄청 많이 왔네요. 우리의 시각은 지금 막 사냥을 마치고 마을로 내려오는, 산을 내려오는 사냥꾼들의 등 뒤에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이 추운 날씨에 여우를 거의 10마리쯤 이끌고 사냥을 갔는데, 죄송합니다. 개를 거의 10마리쯤 이끌고 사냥을 갔는데 겨우 여우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여우 한 마리 잡은 여우를 이렇게 등에 메고 사냥꾼들이 산을 내려와서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마을에는 운하가 꽁꽁 얼어서 스케이트장이 되어 있는데 이 얼음장 위로 아이들이 나와서 신나게 스케이트도 타고 또 썰매도 타고 오늘날의 컬링과 비슷한 그런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도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같은 동계 스포츠 잘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될 듯하죠. 그들은 500년이나 이 스케이트를 타온 거예요. 그림의 맨 왼쪽에는 지금 농부들이 집 바깥으로 나와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지 불을 피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무에는 나뭇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나뭇가지만 남아있는데 그 위에 앉았던 까마귀들이 깍깍 소리를 내면서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은 자기의 일을, 또 농부도 농부의 일을, 아이들의 일은 나와서 춥다고 웅크려 있지 않고 나와서 노는 것이죠. 나와서 놀고 있는 자기의 일을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모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시 유럽에서 널리 퍼져가고 있었던 새로운 종교, 개신교의 교리를 연상케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을 죄악시했죠.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로 일종의 벌로 인간은 노동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카톨릭의 교리였다면, 개신교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노동이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영혼은 신성하며 그런 영혼은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이 브리헐의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평범한 농민들은 평범한 인물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에 더 다가가고 있는 선량한 영혼들입니다. 겨울 눈 속의 사냥꾼들과 농가의 결혼식, 이 두 작품은 비슷한 그런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도 브리헐은 고귀한 신분의 인물이 아닌 평범한 인물들, 농민들을 보여줍니다. 이 농가의 결혼식은 아마도 농한기에, 그러니까 겨울이겠죠. 겨울에 농가의 헛간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편에 걸려있는 도리깨라던가 괭이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공간이 헛간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림에서 가장 크게 그려진 두 명의 인물들은 음식을 날라가는 일꾼들인데, 그들이 음식을 나르는 이 상판을 자세히 보면 문짝이에요. 그러니까 문짝을 떼서 그 위에다 음식을 나르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차려지는 음식도 사실 보잘것없죠. 지금 수프나 아니면은 포리지 이런 것들이 그 결혼식 음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상에는 빵이 있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결혼식 그런 필요연의 음식이지만 사람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막 지금 이 수프를 날아가는데 빨간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막 못 기다리겠다는 듯이 막 이렇게 접시를 상 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이기 때문에 축하 연주를 하고 있는 악사들이 두어 명 보이는데, 백파이프를 불고 있는 빨간 웃도리를 입은 악사가 멍하니 이 음식이 날라지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걸로 봐서 그는 좀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왼편에는 맥주를 막 따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빵을 들고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먹는 꼬마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의 어떤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오히려 이 그림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죠. 파란 장막, 초록색 장막 앞에 앉아서 양편에 앉은 나이든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 여성이 신부이고,
그녀의 왼편에서 2자리 정도 건너 앉은 정신없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먹고 있는 모자 쓴 남자가 아마도 신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비중 없게 그린 것은 어찌 보면 이 브리헐이 농가의 결혼식을 그림으로 그리긴 했지만 이 농민들에게 그닥 큰 애정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브리헐에게 청탁한 사람들은 당연히 농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브리헐 주위에 살고 있는 귀족이거나 아니면 부유한 상인들이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들은 이런 그림을 자신의 집 거실에 걸어 놓음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이런 농민들의 삶보다는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안락하고 부유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브리헐은 이렇게 농민들의 모습을 대단히 세밀하고 생생하게 그려서 농부 브리헐이다라는 식의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그가 농민이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농민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선량해 보이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같기도 하죠. 말하자면 그가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그린 화가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리헐의 작품과 함께 이 빈미술사 박물관이 내세우는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가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초원의 성모입니다. 이 초원의 성모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고 나아가서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린 많은 성모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우아한 성모입니다. 성모의 얼굴은 일단 미인이고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모성, 성인으로서의 고귀함, 그리고 성모는 결국 이제 예수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아는 듯한 일종의 살짝 일말의 어떤 비애까지도 안고 있는 그런 얼굴 표정입니다. 성모는 두 손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안고 있지만 시선은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성모의 얼굴에서 시작해서 자연히 세례 요한으로 가게 되고 세례 요한이 무릎을 꿇은 채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 지팡이를 바치고 있는 인물 아기 예수에게 가게 됩니다. 아기 예수는 이 지팡이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운명, 나중에 결국은 죄 없이 희생당할 운명임을 받아들이는 듯하죠. 그리고 다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다시 성모의 얼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모는 붉은 옷에 푸른 망토를 걸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성모의 의상입니다. 그 의상의 목깃이라던가 아니면 망토의 끝이라던가 이런 곳에 금실로수를 놓아서 이 의상이 품위 있고 소박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고귀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죠. 라파엘로가 이 초원의 성모를 그릴 때의 나이가 23살, 24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천재성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재능이죠. 사실 라파엘로는 그보다 30살 위의 선배 화가인 다빈치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다빈치가 그린 이 성안나와 성모자라는 작품은 성모가 자신의 어머니인 성안나의 무릎에 앉아 있고 예수는 그런 어머니의 품에서 빠져나가면서 양과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이제 희생 제물을 상징하죠. 성모는 예수를 자기의 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아기 예수는 그런 성모의 품을 빠져나가서 양을 탑니다. 그것은 성모의 품, 어머니의 보호라는 데서 이 아들이 빠져나가서 희생이라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빈치가 여러 성모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인물들의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그림을 이미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예술적 환영을 선사하는데 이런 다빈치의 그림에서 분명히 라파엘로는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다빈치의 그림보다 한층 더 아름답고 우아한 이런 성모자상을 탄생시킨 것이죠. 빈미술사 박물관에는 이런 라파엘로의 작품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뛰어난 작품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레조가 그린 이 주피터와 이오,
그리고 가니메데의 납치라는 두 점의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는데 이 두 점은 모두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야기죠. 왼편 작품은 이오라는 아름다운 강의 ним프를 취하고 싶지만 이제 그 아내인 주노의 감시를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주피터가 검은 구름으로 변해서 이오를 취하는 작품입니다. 이오의 얼굴 맞은편에 검은 구름에서 어렴풋하게 남자의 얼굴이 실루엣이 보이고 이오의 몸을 안으려고 하는 이 곰발바닥 같은 구름도 주피터의 손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편의 작품 가니메데라는 미소년 목동을 납치하는 인물 역시 독수리로 변한 주피터죠. 한마디로 이 두 그림은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그림의 소재로 받아들인 놀라운 영감의 셈인 그리스 신화 속에서 두 개의 그 소재를 취해서 남자와 여자를 보여주는, 특히 여성의 몸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작품들이 빈미술사박물관에 대거 소장되어 있고, 특히 빈미술사박물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작품들입니다. 이런 조반니 벨린이라던가 아니면은 조르조네라던가 틴토레토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보았던 티치아노 같은 화가들의 작품들이 빈미술사박물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화가들은 모두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들입니다. 르네상스는 피렌체에서 시작되어서 이웃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인 로마와 베네치아에서 융성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의 르네상스와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는 조금 그 결이 달라요. 로마의 르네상스는 이 로마에 항상 교황이 상주하고 있었고, 교황이 아니면은 추기경이 화가와 조각가들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했기 때문에 로마 르네상스의 대표작들은 상당히 웅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작품들이 로마 르네상스의 대표작이죠. 그런 작품들은 굉장히 웅장하고 어찌 보면은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는 지리적으로 로마와 멀었기 때문에 교황청의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고, 원래 베네치아라는 국가 자체가 무역으로 융성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자신들에게 청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어떤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화려한 색채로 보여주는 그림을 좋아했어요. 벨리니의 거울 앞에 누드라는 작품에서도 지금 이 여성의 화려한 머리 장식이 여성의 지금 저희의 눈에도 보이고, 그리고 여성의 머리 뒤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도 보이는데, 이런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림을 밝은 빛이 감싸고 있죠. 베네치아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마치 우리로 따지면 부산처럼, 부산에 가보시면은, 서울 분들이 부산에 가시면 항상 그 서울보다 바다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도시 전체가 좀 환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바다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베네치아의 날씨는 늘 맑고 환했고, 그림에도 그런 베네치아의 빛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10점 정도의 그림만 남기고 40의 나이에 이제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난 조르조네의 그림도 빈미술사박물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새 철학자라는 작품은 처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많았지만, 오히려 동방박사라기보다는 젊은이, 중년, 노년 이 세 사람을 그리고 있고, 세 사람은 다 이제 옷을 보면은 젊은이의 옷이 가장 초라하고 노인의 옷이 가장 고급스럽죠. 그리고 젊은이와 중년과 노인이 모두 다른 쪽을 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너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 세 사람은 인생의 각각 세 개의 삶의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 젊고 가난하고 인생의 단계를 모색하는 그런 청년부터 나이가 많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이뤘지만 이제는 대신 젊음이 없는 노년까지 인생의 세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는 뭐 이런 티치아노가 그린 비올란테라는 갓 결혼한 어떤 젊은 신부를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도 보면은 그림에서 화가들도 그리고 모델들도 조금도 권위라던가 어떤 종교적인 제약 같은 것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또는 여성의 아름다움,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베네치아 르네상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틴토레토가 그린 수잔나와 노인들 같은 작품도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이 수잔나와 노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수잔나라는 여성이 목욕하는 것을 이 음흉한 그 노인들이 몰래 보고 그 음흉한 노인들이 수잔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수잔나는 간통죄로 사형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예언자 다니엘이 현명하게 수잔나의 결백을 밝혀준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성경 속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핑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지금 왼편에 이 벗겨진 머리가 보이는 노인 그리고 이렇게 장미 덩쿨이 있는 담벼락 너머로 수잔나를 훔쳐보는 두 명의 노인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노인들은 그림에서 사실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핵심은 막 목욕하고 단장을 하고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닦고 있는 수잔나인데 그녀는 아름답고 풍부한 몸에 머리에도 그리고 뭐 머리에도 장식을 하고 있고 귀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수잔나라는 젊은 여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 속의 장면이다. 그리고 뭐 이 노인들이 그녀를 훔쳐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핑계였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그리고 그림을 청탁한 청탁자도 이 그림에서 여성의 젊음과 관능과 아름다움을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림을 그리고 청탁하는 큰 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사실 이 누드라는 주제는 현재는 더 이상 그림의 소재로 어필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여성을 어떤 구경거리, 볼거리로 삼고 여성을 철저하게 객체화해서 그림 속에 누드를 그린다라는 것을 요즘의 가치관으로는 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고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었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절대 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청탁하는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은밀하고 아름다우면서 관능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누드화가 제작이 됐죠. 존 버거라는 미술 비평가가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누드화가 미술관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술관에 걸려있는 많은 누드들을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생각해 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 그림들을 보는 것이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말하자면 누드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의 유산이라고 다 치부하고 그러면 누드화를 모두 다 미술관에서 다 추방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누드를 소재로 한 뛰어난 걸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여성의 누드화에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 화가가 엔트워프에서 활동한 플랑드르 화가 피테르 파울 루벤스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는 이 합스부르크 소장품 중에 이 루벤스의 은둔자와 잠자는 안젤리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우리는 누드를 보는 루벤스의 시선이 지금까지 다른 화가들, 예를 들면 틴토레토 같은 화가들 또는 르네상스의 코레조 등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벤스의 여성들은 누드는 일단 풍만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훨씬 더 살집이 있다라는 거죠.
주피터와 이오라던가 아니면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수잔나보다 훨씬 더 그녀들은 풍만하고 여유로운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스의 여성 누드들의 피부의 표현. 피부라기보다는 살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살의 표현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육감적이고 정말로 포동포동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누드를 그리는데 루벤스는 굉장히 능했고, 그는 뭐 비단 누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이든 초상화이든 아니면 종교화이든 성모자이든 어떤 주제를 그리더라도 거침없이 역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루벤스는 안트베르펜에서 화가 길드에 가입을 했지만, 그러니까 화가 길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한 사람의 화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23살에 이탈리아 유학을 가서 거의 10년간 이탈리아에서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에 체류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바로크 화가들의 경향을 보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와서 전 유럽의 궁정에서 그림 청탁을 받으면서 유럽을 지배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화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루벤스는 5개의 궁정에서 궁정화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루벤스는 세계가 나의 집이다라는 말을 했고, 그 정도로 이제 자신감이 있었고, 다른 화가들도 루벤스를 군주들의 화가, 화가의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빈미술사 박물관에도 당연히 이런 루벤스의 작품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자화상이 빈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한 루벤스 만년의 자화상입니다. 그가 죽기 2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루벤스의 자화상이라기보다는 한 어떤 안트베르펜 귀족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검은색의 의상과 검은색의 모자, 이 검은색의 을 균일하게 염료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장 비싼 옷이 검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벤스는 귀족의 상징인 칼을 차고 있고, 한쪽 손에는 가죽 장갑까지 끼고 있습니다. 이 가죽 장갑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장갑으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가죽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손가락을 끼우는 장갑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죽 장갑은 상당히 비쌌어요. 그런데 루벤스는 지금 보란 듯이 장갑을 끼고 칼을 차고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루벤스가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화가라는, 그 당시에는 별로 대단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일을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부와 명예를 모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하죠. 한마디로 자신감에 넘치는 승리자의 그림입니다. 루벤스가 이런 식으로 자화상을 그린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벤스는 5개의 궁정에서 궁정화가로 초청받으면서 유럽 최고의 바로크 화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 루벤스의 영광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가 23살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유학을 감행했던 데에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루벤스가 좋아했던 화가가 카를 5세, 신성로마 제국 카를 5세의 궁정화가였던 티치아노입니다. 루벤스가 그린 이 모피라는 작품이 빈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인 헬레나 프루망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모피는 루벤스의 완전한 오리지널 창작이 아니라 티치아노가 그린 모피를 두른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고 자기 방식으로 재창조한 그림입니다. 티치아노의 이 모피를 두른 여인은 언뜻 보면 정숙한 여인의 초상 같습니다. 여인은 섬세한 머리 장식, 목걸이, 귀걸이, 반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유함을 상징하듯 몸에 모피를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한쪽 가슴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숙한 여성의 초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드러난 가슴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뭔가 혼란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의 여성은 정숙해 보이지만 동시에 관능적인 여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티치아노의 그림이 루벤스에게 큰 인상을 주었는지 루벤스는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모피를 두른 여인을 그리게 됩니다. 이 여인 역시 몸에 모피를 두르고 있고 어찌 보면은 베누스 푸티카, 정숙한 비너스, 오래된 어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의 포즈를 따라한 것
같지만 그녀의 가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어떤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뭔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확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과시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루벤스의 이런 많은 뛰어난 그림들과 함께 빈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화가가 얀 브리헐 그리고 또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그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붓꽃이 있는 꽃다발은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 빈미술사 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이 브리헐은 얀 브리헐은 피테르 브리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꽃을 그린 정물을 많이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꽃을 그린 정물화는 당시에 상당히 수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꽃은 구근에서 피어나는 튤립이었는데 튤립 구근이 상당히 그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튤립을 구근을 키워서 집에서 꽃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튤립이 1년 사시사철 피어 있는 것은 아니죠. 튤립은 금방 시들잖아요. 그 어떤 꽃이나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꽃 정물화를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걸어두면 1년 사시사철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병 정물화는 상당히 상인 계층에게 수요가 있었고 얀 브리허를 비롯한 여러 화가들이 꽃병 정물화만 자신의 주력 상품으로 그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꽃병 정물화는 실제로 이렇게 꽃을 꽂을 수는 없어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꽃병 정물화에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이 모두 한 꽃병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꽃들이 한 동시에 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꽃병에 꽂을 수 있는 찬스는 현실에서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꽃병을 꽂음으로써 보는 사람, 그림을 사는 사람들,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만족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그림을 걸어놓으면 1년 사시사철 피는 꽃들을 골고루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꽃병은 푸른색 자기인데 문양을 보면 아마도 중국에서 가지고 온 도자기일 것 같습니다. 1600년대 이미 중국 자기들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국 자기들은 당연히 구하기도 어렵고 또 깨지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비쌌습니다. 이 브리헐의 붓꽃이 있는 꽃다발은 그런 점에서 보통 시민들이 구할 수 없는 중국의 꽃병에 그리고 비싼 이 튤립을 비롯한 다양한 꽃을 꽂음으로써 실제로는 가질 수 없는 이런 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의 구매자에게 간접적으로 느끼고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푸른 이 도자기와 매치되는 어울리는 푸른 붓꽃이 붉은 색과 노란색 튤립 사이에 꽂혀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붓꽃이 있는 꽃다발이 된 것이죠. 이런 브리헐의 작품, 브리헐을 일가는 모두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활동한 페르메이르의 작품도 빈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죠. 빈미술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어찌 보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조상과 함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는 유명한 진주 귀걸이 소녀나 아니면 우유를 따르는 하녀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제가 좀 전에 얀 브리헐이 꽃병 그림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르메이르는 실내 풍속화, 특히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여성이 방 안에 서 있는 실내 풍속화를 중점적으로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화의 기술이라는 작품은 페르메이르의 화실에 그의 스튜디오에 그가 사망할 때까지 걸려 있었던 그림입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은 팔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페르메이르가 자신의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화가 본인 페르메이르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푸른 옷을 입고 머리에 월계관을 쓴 젊은 여성이 손에 책과 트럼펫을 든 채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음악과 역사의 뮤즈인 클리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런 젊은 뮤즈를 그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자기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페르메이르는 보는 이들에게 자신의 전문 분야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젊은 아름다운 여성이 실내에 서 있는 모습을 또는 실내에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전면에 큰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극의 한 장면 같죠. 우리는 마치 이 방으로 들어설 때 싹 커튼을 걷고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 페르메이르와 그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 뮤즈 클리오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튼 앞에는 비어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페르메이르의 그림 속에서 페르메이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페르메이르는 자신의 일을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소개한 후 이 그림이 만약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나 페르메이르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싶으시면 여기 의자가 비어 있으니 이 의자에 와서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보헤미아의 어떤 공작의 소유가 되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히틀러가 합병하면서 히틀러의 소유가 되기도 했던 그림입니다. 한때 화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이제 이 작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히틀러는 자신의 그림, 이 회화의 기술을 비롯한 자신이 소유한 그림들을 오스트리아의 소금 강산에 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회화의 기술은 한 소금 강산, 외딴 소금 강산 속에 비밀리에 숨겨졌다가 종전과 함께 다시 이제 그림을 되찾아와서 빈미술사 박물관의 소유가 된 그런 남다른 뒷이야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번 합스부르크 왕과 특별전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시선을 끈 작품,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는 합스부르크가의 그러니까 자손으로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문화와 예술에는 상당히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펠리페 4세는 자신보다 6살 위인 벨라스케스를 총애해서 그를 30년 이상 자신의 궁정 화가로 두고 자신의 초상 그리고 자신의 왕실 가족의 초상은 모두 벨라스케스에게만 그리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펠리페 4세 일가를 비롯한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에는 큰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가는 자신들의 고귀한 핏줄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늘 자신의 핏줄 안에서만 결혼을 했어요. 합스부르크가의 가장 중요한 배필은 합스부르크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연히 이 합스부르크가의 아이들은 대를 이어서 유전병을 물려받게 되고 그 아이들은 점점 더 허약하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정교합이었죠. 이 합스부르크가의 모든 인물들은 유전에 의한 부정교합을 안고 태어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부정교합의 문제는 심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도 펠리페 4세의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실제로 부정교합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림에서 그렇게 실제 부정교합보다 더 부정교합을 잘 보이지 않게, 말하자면 실제 펠리페 4세보다 더 잘생기게 그림을 그려주었다는 이야기죠. 이 펠리페 4세는 두 번의 결혼을 통해서 1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중에 9명이 사산되거나 일찍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전병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자 너무나도 허약했던 것이죠.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딸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가 이 펠리페 4세의 9번째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기 전에 펠리페 4세는 8명의 아들, 딸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 8명의 아들, 딸 중에 큰딸 마리아 테레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아이들이 모두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왕실의 큰 비극 중에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가 태어났으니까 이 공주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리고 이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황제이고 자신의 외삼촌인 레오폴드 1세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리페 4세는 궁정화가인 벨라스케스에게 마르가리타 테레사가 크는 모습을 차례로 그려서 미래의 남편인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 1세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 때문에 빈 미술사 박물관은 3점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살 때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5살 때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9살 때의 마르가리타 테레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 5살 때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초상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죠. 이 은색 드레스는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를 담은 또 하나의 벨라스케스의 걸작,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시녀들을 그릴 당시에 공주가 입었던 의상과 동일한 의상인 것 같습니다. 자, 2살 때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는 2살짜리가 과연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이 포즈 자체는 다른 어른 왕족들의 포즈를 그린 것을 본따서 그렸을 거예요. 2살짜리가 이렇게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또 한 손에 자연스럽게 탁자에 얹어 놓고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머리카락을 보면 그리고 얼굴을 보면 이 아기는 정말 2살짜리 천진난만한 아기입니다. 뭔가 왕가의 복잡한 머리 헤어스타일 하기에는 아직 머리카락이 덜 자란 거예요. 자, 5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는 그 드레스 안에 뭔가 이 고래뼈로 만든 큰 어떤 패티코트 지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대에 거의 손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 5살짜리가 이런 포즈를 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의상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얼굴은 그냥 귀엽고 그 5살다운 얼굴입니다. 말하자면 이 2살과 5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에서 아기가 취하고 있는 포즈는 사실 현실보다는 비현실적입니다. 아기들이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림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우니까요. 이것이 사실 벨라스케스가 가지고 있는 화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입니다. 시녀들에서도 지금 시녀들 맨 왼편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가 등장을 하죠. 이 그림에서 지금 벨라스케스는 자세히 보시면 가슴에 십자가, 붉은 십자가 문양이 있는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귀족들 중에서도 높은 계급의 귀족만 들어갈 수 있는 산티아고 기사단의 정복입니다. 이 시녀들을 그린 후에 펠리페 4세는 측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벨라스케스를 산티아고 기사단의 한 일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이미 그려진 시녀들을 다시 수정해서 자신의 모습을 산티아고 기사단의 정복을 입은 모습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벨라스케스에 대한 펠리페 4세의 총애는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9살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 이 작품도 이제 빈 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공주가 손에 모피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모피는 레오폴드 1세가 미래의 신부인 마르가리타 테레사에게 보낸 것이고, 그래서 그 답으로 보낸 그림에서 공주는 마치 이 선물을 잘 받았다는 듯이 한 손에 모피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9살 공주의 얼굴은 벌써 2살, 5살 때 공주의 얼굴과는 다릅니다. 9살 공주의 얼굴은 우울하죠. 그녀의 얼굴은 좀 슬퍼 보입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공주로서 자신이 맞이해야만 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듯해요. 실제로 공주는 16살에 레오폴드 1세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내년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중에 3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도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요. 말하자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허약할 수밖에 없는 건강,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 이런 것이 공주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 9살짜리 소녀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왕실의 식구들도 이 마르가리타 테레사를 애지중지했지만 왕실의 비극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벨라스케스도 이 공주를 상당히 자기의 정말 친손녀처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9살의 마르가리타 테레사를 그린 초상에서 벨라스케스는 어찌 보면 그녀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슬픈 운명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림이 그려진 지 1년 후에 벨라스케스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세 점의 작품이 지금 빈미술사 박물관에 원래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세 점이 모두 다 한국에 왔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한 점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정말 귀한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벨라스케스 외에 다른 화가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도 있는데 이 초상에서는 탁 봐도 부정교합이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 초상에서 보는 마르가리타 테레사는 결코 미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기형적일 정도로 비뚤어진 얼굴이죠. 벨라스케스의 초상에서는 그런 점이 거의 부각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벨라스케스는 이 소녀를, 이 자신의 마치 손녀 같은 이 공주를 실제보다 예쁘게 그려주고 그녀에 대한 연민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벨라스케스가 그린 다른 필리페 4세 아이들 초상도 있습니다. 이 필립 프로스페로 왕자라는 인물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자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아 사망률이 높은 와중에서 특히 남아의 사망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정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6, 7살 될 때까지 남자아이들에게 여자아이 옷을 입혀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필립 프로스페로 왕자도 그렇게 여자아이의 옷을 입혀서 키운 것이죠.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 역시 초상이 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왕자가 손을 얹고 있는 의자에 작은 하얀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입고 있는 옷도 그 아기의 안색처럼 창백한 하얀색이죠. 이런 색들이 좀 이 왕자의 아기의 허약함을 느끼게 하고 이 아기의 앞날이 결코 그에게 뭔가 건강하거나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좀 주죠. 아무튼 이 벨라스케스의 느낌처럼 이 펠리페 4세의 아이들은 모두 허약했고 펠리페 4세는 많은 아이들을 잃어가면서 점점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펠리페 4세가 50대의 일 당시에 벨라스케스가 그린 초상인데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라는 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그늘과 슬픔이 왕의 얼굴, 특히 눈빛에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스페인은 결국 이 펠리페 4세의 유일한 남자 계승자였던 칼로스 2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1700년에 사망하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가는 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거쳐서 스페인의 왕위는 합스부르크가가 아닌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런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비극적인 운명과 상관없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는 건재합니다. 이 스페인 합스부르크가가 멸손한 지 얼마 후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1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죠. 마리아 테레지아를 비롯한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황제들은 궁정에서 특히 음악을 장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 안에 모두 11개의 다른 나라, 다른 언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 없는 음악이야말로 이 국가의 국민들을 통합하기에 적절한 예술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이자
또 많은 음악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는 음악의 수도로 부상하게 되죠. 글룩을 비롯해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말러 등등의 많은 작곡가들이 빈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빈이 음악의 수도가 된 데에는 합스부르크가의 황제들이 음악을 장려했던 그 역사를 부터 이제 빈의 음악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의 궁정에서 궁정악장을 지낸 요한 크리스토프 글룩은 이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를 위해서 자신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유리디체를 크게 개량해서 그때까지 오페라의 형식을 일신한 새로운 오페라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때까지 오페라라는 것은 오늘날의 마치 갈라 콘서트처럼 여러 가수들이 나와서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뽐내는 그런 일종의 콘서트에 더 가까웠는데, 글룩은 이 오페라에 반드시 서곡이 연주되게 만들고, 그리고 오페라에서 합창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연극적인 부분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음악과 연기와 또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오늘날의 종합예술 오페라의 모습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글룩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르페오와 유리디체가 1762년에 바로 이 마리아 테레지아 궁정을 위해서 작곡되었습니다. 오르페오와 유리디체 중에서 3막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 결국 유리디체가 저승으로 끌려간 후에 오르페오가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 오 나의 유리디체를 이뤘네를 프랑스의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enza Euridice, andrò senza il mio bel, chi farò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이제 오르페오가 부르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마치 여자가 부르는 노래 같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카운터 테너는 남자지만 소프라노 또는 메조 소프라노의 성부를 내는 음역이거든요. 이 당시에 많은 거세 가수 카스트라토가 활동하고 있었고 글룩은 이 오르페오 역을 카스트라토가 부를 수 있는 음역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르페오와 유리디체가 공연이 되면 많은 경우 메조 소프라노가 이 역을 맡거나 아니면 지금 노래한 필립 자루스키처럼 카운터 테너가 오르페오 역을 맡아서 노래를 하게 되죠. 자, 아까 다시 그 합스부르크가의 음악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합스부르크가는 그 궁정에서 자신들의 후원하는 예술로 음악을 이제 그 장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합스부르크가의 소장품들을 보면 미술도 분명히 장려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미술 못지않게 음악을 키우는 것이 합스부르크가의 그 공통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러 음악가들이 자신의 음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빈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글룩,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말러 같은 인물들이 다 빈에서 활동했다고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빈에서 태어난 인물은 슈베르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작곡가들은 모두 청혼의 꿈을 품고 빈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듯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빈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가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성공하기 위해서 빈으로 온 겁니다. 빈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들 중에는 이제 하이든도 있고 하이든은 정확하게 말하면 헝가리의 에스테르하치 대공을 위해서 그 대공의 궁정에서 악장으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빈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의 많은 음악적 여정은 빈과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가 있죠. 모차르트는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레오폴드 모차르트도 음악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놀라운 재능을 확인하고 6살, 7살 때부터 이 아들을 데리고 전 유럽을 여행하면서 아들의 놀라운 작곡가, 피아노 능력을 선보이게 되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마리아 테레지아 그리고 교황 또 영국 왕 조지 3세 또 프랑스 왕 루이 15세 앞에서 모두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어린 모차르트가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예복은 쇤브룬에서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 다른 왕실 일가족 앞에서 모차르트가 근사하게 피아노를 친 후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선사한 예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 예복은 원래 이제 왕자들이 입었던 옷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그 왕자들이 입었던 옷 중에 하나를 마리아 테레지아가 모차르트에게 주었다는 것만 봐도 당시에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진심으로 모차르트의 재능에 감탄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나중에 1782년에 모차르트가 고향인 짤츠부르크를 떠나서 다시 빈으로 왔을 때 합스부르크 왕가는 끝내 그에게 소원했던 궁정 악장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모차르트 외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궁정 악장 자리를 두고 경주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은 많은 음악가들이 성공을 위해서 경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그 개인적으로도 계몽주의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작곡가라는 점도 왕실이 합스부르크가가 그를 고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모차르트는 비밀 결사의 하나인 프리메이슨에 가입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 빈의 프리메이슨 그림에서 맨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 인물이 모차르트랍니다.
이 프리메이슨 모임에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 계급 중에 가장 높은 마스터였는데 모차르트도 끝이지만 앞줄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그는 프리메이슨의 일원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프리메이슨에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를 굳이 합스부르크가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합스부르크가에서 모차르트는 실내악 작곡가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보수는 굉장히 작은 자리를 받는데 만족해야 했고 궁정악장 자리는 살리에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난과 우울증 속에서 점차 건강을 잃은 모차르트는 결국 1791년에 35이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죠. 이렇게 어렸을 때의 모차르트를 예뻐했으면서 정작 어른이 된 모차르트는 내쳤던 곳이 이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지금 빈의 중심가 호프부르크 궁 정원에 마치 왕자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모차르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렇게 죽은 후에 동상을 세워주면 뭐 하나요? 살아있을 때 그에게 뭔가 좀 직위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줬으면 모차르트가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모차르트 시대까지만 해도 작곡가들은 궁정에 고용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레슨이라던가 연주회로 살아가기에는 그들의 그 어떤 레슨이나 연주회 수입은 너무 적었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려면 교회나 궁정에 고용되어서 마치 하인처럼 정기적으로 곡을 작곡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이드는 30년이나 에스테르하치 대공에게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작곡을 할 수 있었지만 대신 늘 에스테르하치 대공의 마음에 드는 곡만 작곡해야 되기 때문에 작곡가로서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차르트는 프리랜서 작곡가로 빈에서 생존하려고 해보았으나 요절함으로써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오고 맙니다. 모차르트보다 14살 연하인 본에서 태어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1792년에 빈으로 왔습니다. 그는 일찍이 모차르트에게 지도를 받기를 원했으나 모차르트가 일찍 사망함으로써 두 사람은 사제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대신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배웠고 베토벤은 또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가의 당시 요제프 2세 또 레오폴드 대공의 막내였던 루돌프 대공이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울 정도였대요. 그래서 베토벤은 많은 귀족의 자제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악보를 출판해서 그 출판으로 돈을 받으면서 빈에서 프리랜서 작곡가로 생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베토벤은 끝까지 합스부르크 궁정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빈에서 명성을 얻으면서 작곡가로 생존한 인물이죠. 말하자면은 베토벤의 생존은 변화하는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해서 유럽은 확실히 귀족과 군주의 그 시대에서 부르주아 부유한 시민의 시대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하는 빈 기후는 보수적인 도시 빈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쳤고 그 와중에 그 변화의 바람을 타고 베토벤은 궁정악장 또는 궁정음악가라는 지위를 얻지 않고도 끝까지 성공했던 작곡가입니다. 베토벤의 초상을 우리가 보통 이런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베토벤의 실제 초상은 이랬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변덕스럽고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토벤은 빈에서 작곡가로 생존했죠. 빈의 외곽인 하일리겐슈타트에는 베토벤이 한때 유서를 쓰기도 했던 집이 지금은 베토벤 기념관으로 개조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가의 컬렉션, 특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컬렉션은 빈 미술사 박물관 하나만 설명하기에도 너무 방대하고 또 합스부르크가를 둘러싼 역사적 변혁도 짧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게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답하겠습니다. 벨라스케스의 마르가리타 그림 중 이런 그림들은 현대적인 보존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하고 보존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쓰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간단한 질문 아닌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림들은 보통 캔버스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그려진 후에 이렇게 바니쉬라는 마감칠을 하면은 그림이 상당히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보존된 곳이 뭐 예를 들면은 여러 소유주가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잖아요. 실제로 벨라스케스의 그림들 중에서 많은 그림들이 망실되거나 아니면 훼손돼서 변형되어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보존이 용이했겠죠. 사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런 그림, 회화, 조각 같은 것들을 아무런 흠집이나 훼손 없이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이 최적의 공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관 일찍이 합스부르크가의 소장품들을 미술관으로 옮기고 그 미술품들을 잘 보존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공개하려고 했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의 결정은 정말 계몽전제 군주다운 시대를 앞서간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집중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